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대 문명의 총알이라고 부르는 그 컴퓨터를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을 해서 외국에 이제 수출을 하게끔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날의 우리 컴퓨터 산업이 자리 잡기까지 30년 세월을 오로지 컴퓨터만을 위해서 살아오신 컴퓨터 산업의 산증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전자계산주식회사의 이주용 회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참 누구나가 바쁘겠습니다만은 대단히 바쁘신 분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국전자계산에서 하는 일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 회사에서 하는 것은 하드웨어를 팔고 네. 또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그 정비, 보수 및 예를 들면 뭐 컴퓨터 하나 백화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도 이 컴퓨터가 많이 생활화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은 우리가 지금 주민등록으로부터 시작해서 은행 모든 세금, 예. 중학교 입시도 시작해서 대학 입시, 예. 그리고 뭐 홈 오토메이션, 뭐 팩토리 오토메이션, 오피스 오토메이션, 네. 지금 필요 불가결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컴퓨터가 안 돌아간다면 우리나라가 마비될 겁니다, 아마. 네. 이 컴퓨터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그 컴퓨터라는 것을 소개받을 때 인식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잘못 소개가 된 것인지 전자계산기 정도로 이렇게 컴퓨터를 알고 있었던 것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근데 그 컴퓨터란 어떤 기능을 가진 것입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컴퓨터라는 것은 사람을 모방한 겁니다. 즉 컴퓨터라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즉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네. 또 육체가 있어요. 네. 그 육체를 가리켜서 컴퓨터에서는 하드웨어라고 그러고 영혼을 가리켜서 소프트웨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인간이 하는 능력, 네. 즉 인간은 그 지식을 흡수하고 네. 지식을 이제 그 뭐랄까 그 지식을 인푸딩 한달까 네, 축적해놨다가 입력시켜서 축적시키고 판단하고 그것을 출력시키고 네. 뭐 말로든가 글로 네. 그와 똑같이 이렇게 입출력 기능에다가 제어 기능에다가 연산 비교 판단 기능 이것이 컴퓨터에 그대로 있어요. 네. 단지 하나 그 한 것은 그 인간에 있어서 뇌세포라는 것은 140억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아무리 큰 컴퓨터도 네. 인간에 못 따라가요. 예.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인간의 그 위력이라는 것은. 예. 근데 그 대신에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네. 그리고 인간이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들고 네. 또 인간이 그 보조 기억 장치라는 것이 노드라든가 이런 것이 다 네. 이것을 무한으로 컴퓨터는 할 수 있어요. 어허. 그것이 인간보다 그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를 기계로 보지 마시고 네. 우리의 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가 인간의 분신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육체를 만들어 놨더라도 네. 거기에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축적된 교육이라든가 네. 집안에서 배운 모든 것 네. 이것이 하나의 이거죠. 네. 그것이 없을 것 같으면 네. 그 컴퓨터가 있으나 마나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컴퓨터에게 그런 그 방법론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네.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 몇 세대째 컴퓨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뭐 3세대까지는 와서 그 다음부터는 세대가 하도 빨리 분열해서 몇 세대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소개됐던 뭐 예를 들어 큰 방만한 그런 컴퓨터가 오늘날 어느 정도로 조그매졌습니까? 아마 그것도... 저기 사진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생선수본부에 들어온 기계가 도락구로 8도락구로 싣고 왔습니다. 추럭으로 8추럭이요? 큰 추럭으로. 아하.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같으면요. 네. 어느 정도까지냐면 아주 적어요. 내 손바닥보다 좀 클 거예요 지금은.
요만한 거 될 거예요. 네. 지금 하하. PC에 요만한 거 큰 거 저 정도에 크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한 발전했죠. 20년간에. 예. 근데 이건 또 앞으로 이만큼 빠른 페이스로 또 발전해 나갈 겁니다. 그 컴퓨터의 발전을 스스로 도울 수 있습니까? 그렇죠. 돕죠. 예. 네.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인간과 컴퓨터가 이제 컴퓨터를 만들던 때부터 인간과 컴퓨터가 만들어진 컴퓨터와 힘을 합쳐서 만드니까 더 빨라지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면 오펜하이머가 얘기한 것처럼 네. 시카고의 소울저 스테이디움에 10만 명의 네. 최우수한 사람을 갖다가 모아놓고 네. 그걸 계산을 시키고 분석을 시키고 하는 거 네. 그것을 네.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예. 그걸 다 해치우니까 하하.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발전하는데 이 컴퓨터가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한 전에 생각하지 못하던 모든 그 물질이 오늘날 나에 놓인 거 이것이 이 폐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런 결국 인간이 존엄하다는 걸 갖다 다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더 상승화시킨다는 것이 컴퓨터지 컴퓨터가 인간의 기능을 대신하지는 못해요. 완전하지는 못해요. 예. 생각하는 컴퓨터, 인간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꿈이다 그런데 그거 가능합니까? 그거 힘들 거예요. 예. 그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 하나만은 인간에게 주어져야 될 겁니다. 아마. 이러다가는 컴퓨터로부터 인간이 지배를 받게 된다. 이런 세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어떤 그 비판론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역시 부정적이겠군요. 그럴 리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데이터베이스가 발전되다 보면은 네. 미국 같은 데는 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그 소셜 세큐리티 넘버에 의해서 그 네. 사람이 뭘 했고 물건을 어디 가서 뭘 샀고 네. 뭐 어떤 호텔에 들어갔고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은 어떠한 법률적인 면에서 네. 그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줘야겠죠. 근데 어떻게 해서 컴퓨터와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까? 처음에? 그 컴퓨터와 인연 맺게 된 것은 저는 원래 여기서 서울대학 사회학과를 다니다가 미시간 대학에 유학 갔습니다. 네. 거기서 경제학을 공부했어요. 네. 그래서 55년도에 미국 가서 58년도에 미시간 대학을 졸업을 하고 네. 그리고 취직을 하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에는 각 기업체가 학교로 네. 이렇게 스카우트하러 옵니다. 예. 그래서 40여 개 회사하고 면접을 했는데 전부 이렇게 합격을 못했어요. 채용하겠다는 회사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경험이 있느냐 해서 식당에서 접시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접시 닦은 것 가지고는 경험이 안 된다. 그래서 한원수시 여론파악원 대구에서 그 시카고 근처에 있는 메다이나 칸츄리 클럽이라고 그 유명한 칸츄리 클럽이에요. 54호 있고. 골프장입니까? 골프장이죠. 예. 거기 가서 이제 바에서 접시 닦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네.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예. 이 대학 동창들이죠. 네. 보험회사 은행이고 취직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골프 치러 왔고 네. 나는 이제 거기서 접시 닦기로 네. 만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뭘 하나 해서 뭐 좀 창피해서 예. 난 사실 대학원 가게 돼서 예. 뭐 이제 여름방학 동안에 여기 와서 일한다. 하하. 그렇지만 나로서는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자존심 상했겠네요. 자존심 상했죠.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팔자가 좋아서 골프를 치러 왔고 나는 네. 여기서 접시를 닦고 있느냐는 그 상당히 비열한 느낌도 느꼈고 네. 그런데 마침 그 지배인이 보고 네. 그러더니 왜 너 멤버하고 네. 회원하고 왜 얘기를 했느냐 어허. 사담을 했느냐 예. 그래서 내가 사담을 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말을 걸어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 넌 사담했다는 거예요. 예. 넌 파면이라는 거예요. 근무 중에 손님과 사담을 했다. 사담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날까지 일한 걸 받아가지고 제가 미시간 대학을 돌아갔어요. 네. 돌아가서 저녁에 우리 주임 교사한테 찾아갔었죠. 네. 에클리 교사한테. 에클리 교수님 제가 그래도 탑 10%는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갔대요. 네. 그러면 금년도 졸업생 중에서 취직률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한 95% 된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취직을 못했습니까? 예.
그러면 난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냐 인종차별이든지 예. 그러지 않으면은 교수님이 네. 저에게 잘 그 애드바이스를 잘못해서 제가 과목을 잘못 택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예. 어떤 겁니까 맞느냐, 하고 예. 이렇게 그거 어려운 질문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일 2시까지 예. 사무실로 와라. 예. 그럼 내가 대답을 해주겠다. 그래서 오후 2시에 갔죠. 예. 갔더니 그 사회과학 연구소에 예.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가보니까 컴퓨터실입니다. 예. 그날 생전 처음 본 거예요. 1958년도에 예. 150이라고 뭐 아주 그냥 방같이 큰 건데 전기불이 번쩍번쩍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하고 제가 인연을 맺게 된 겁니다. 당시만 해도 컴퓨터가 굉장히 말하자면 미국에서도 지금 생각해 보면 초기 단계였겠죠. 네, 그렇죠. 지금부터 꼭 31년 전이니까요. 아하. 예. 근데 본격적으로 그러면 컴퓨터에 매달린 건 언제입니까? 그때부터입니까? 그때부터 시작했죠. 그때부터 학교에서 이제 프로그램 컴퓨터 쪽에 일을 했지만 이제 대학원에 다니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예. 목적이 아니고 수단으로서 그 컴퓨터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60년도에 제가 박사학위를 못 받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IBM에 취직을 하게 됐죠. IBM이라 하면 세계 굴지의 그 네, 컴퓨터 회사를 얘기하는 회사죠. 겁니까? 네. 예. 거기에 제가 취직을 해서 60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컴퓨터 관계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 그때 그 IBM으로 가시게 된 것은 컴퓨터라는 것을 말하자면은 만지고 일하게 된 동기입니까? 아니면은 컴퓨터를 해보니까 역시 컴퓨터 쪽으로 전공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IBM으로 가셨습니까? 제가 2년 후에 예. 취직을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예. 뭐 가끔 돼서 비행기표가 날라와요. 이게 비행기표는 초대하는 겁니다. 각 회사에서 비용을 다 부담하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크리브랜드 일렉트릭 레미네이팅 컴퍼니니 제너럴 푸드니 시티뱅크니 여러 회사를 초대를 받았어요. 그거는 컴퓨터 전문가로서 초대를 하는 겁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저도 경제학을 6년 했으니까 경제학 쪽으로 저를 보고 초대하나 보다 하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경제학 6년에 대해서 이런 방법 묻는 법이 없어요. 회사마다. 그러니까 저의 2년 동안 컴퓨터 일하는 거에 대해서만 흥미를 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로서는 풍부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경제학자지 컴퓨터 이것은 프로그래머는 내가 하나의 학교 학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했습니다만 원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 그런 제가. 그래서 제가 컴퓨터. 그 당시 그 IBM이라는 회사는 어느 정도의 규모의 회사였습니까? 컸죠. 그때만 하더라도 저 직원이 한 5만 명 정도고 연수입이 한 15억 불 정도의 20억 불 가까운 수입을 했었죠. 한 7만 명 제가 들어갔을 때가 한 6, 7만 명 됐을 겁니다. 직원이. 그 우리나라의 컴퓨터를 알리신 분으로 유명한데 어떤 동기로 우리나라에 와서 컴퓨터를 알리셨습니까? 제가 1962년도에 그 IBM 한국 대표로서 한국에 왔죠. 네. 여기에 온 목적은 시장 조사, 마케팅 스터디하고 그 회사 설립을 위해서. IBM 회사의 한국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제가 와서. 그래서 한국의 컴퓨터를 팔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근본적으로 팔기 위해서 이제 설립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김영환 씨라고 지금 변호사 하시는 분이 제가 채용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그 컴퓨터를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수준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전자계산기죠, 뭐. 전자계산기고 예를 들면 모 장관실에 가서 만나러 들어가면 어디 여행사 대표냐고. 왜냐하면 약자로 쓰는 건 덮어놓고 여행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때 IBM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거의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컴퓨터의 콘자도 이해 못할 때니까요. 전부 계산기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부. 그때 만약에 컴퓨터에 대한 것을 서두르는 그 정부의
그 고위 정책 기반자가 있었다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 컴퓨터 산업이라든가 컴퓨터 이 자동화가 좀 더 빨리 됐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저기 이 심포니하고 같아서 예.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여기 그 플레이어도 있어야 되고 예. 작곡가도 있어야 예, 되고 예. 그것을 듣는 청중도 있어야 되고. 예. 네. 예. 근데 그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그 세계에 와가지고 활동하기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겠습니다. 뭐 참 그 당시에 저로서는 상당히 뭐 그런 이런 생각은 했어요. 아프리카의 이 저 미개 적재 원고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갔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지사를 설립하지 못하고. 여기서 2년 근무였으니까요. 예. 2년 근무였으니까 62년도에 와서 제가 64년도에 본사로 다시 돌아갔죠. 예. 그때는 지사 설립을 하지 못하고 컴퓨터도 팔지도 못하고 그럼 그냥 그 귀국을 하신 미국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팔 필요는 없었죠. 근데 회사 설립하고 파는 거하고는 다르습니까? 다르죠. 회사 예. 설립이 되고 난 뒤에 파는 거지. 아하. 네. 회사 예. 설립하러 오게 되면 회사 설립만이 목적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그 영국 귀국을 하시기로 결심한 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미국 본사에 가 있을 동안에 미국 본사에서 과장하고 있을 때 집에 아버님이 전보를 치셨어요. 예. 몸이 불편하시다고. 예. 그래서 제 가친께서 제가 또 외아들이고 해서 예. 그래서 부랴부랴 나왔죠. 예. 그래서 상당히 전문에 상당히 어려우니까 예. 너 다 자식도 데리고 나와라. 허허. 그래서 나와 보니까 생각하시던 하는 만큼 그렇게 위독하시지도 않고 예. 그래서 여기서 한 6개월 있다가 다시 돌아갈 생각을 했죠. 예. 그 미국으로. 예. 그리고 저 비행기표도 다 비행기표 올 때 사왔고 가는 예약도 다 하고 네. 그랬는데 이 사람의 운명이란 건 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 운명이 이렇게 지난 한 30년을 봤을 때 접시 닦던 그게 하나의 터닝 포인트고. 예.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저기 생산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생산성 본부요. 네. 예. 인사차 들렸어요. 예. 갑니다 하고 미국 예. 갑니다 하고 예. 이연복 씨한테. 그랬더니 이연복 씨가 얼음 모자를 쓰고 계세요. 예. 그 모자 그 뭡니까? 그러니까 내 골치가 아파서 그렇다. 예. 왜 그러냐 하니까 당신이 IBM 왔을 때 예. 컴퓨터 하라고 하도 그래서 예. 내 컴퓨터 도입을 후지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예. 한 몇 개월 후에 가져오는데 이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요? 그러니까 준비는 어떻게 하고 돈은 어떻게 하고 뭐 자기는 모르니까. 네. 그래서 나보고 와서 좀 일을 좀 봐달라 해서 이거 뭐 2, 3일 후에 제가 가니까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그랬는데 그럼 그 대신에 제가 2, 3일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 직원들에게 제가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계획 세미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세미나를 하러 갔는데 그 세미나 세 분 중에 예. 지금 세 분 다 우리나라에서 뭐 사장도 하고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어요. 그 세 분 중에 두 분이 개인 일이 있다고 예. 나가버려요. 교육을 받다가 도중에. 네. 예. 뭐 나로서는 뭐 정말 밤을 새고 준비를 해서 와서 설명을 했는데 예. 그래서 참 제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예. 충격을 받고 그 다음날 가니까 그 사람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한테 이걸 맡겨놓을 수가 없겠다. 컴퓨터를. 예. 이 사람 제1호기를 이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무식한 놈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냥 순간적으로 예. 뛰어내려가서 연복 씨분에 합니다. 예. 얼마나 얘기도 내고도 안 하고 예. 그냥 급한 성격이 예. 그냥 그걸 만들어 미국의 IBM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에 나와서 그 컴퓨터를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남겠다고만 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사에다 전보를 쳤더니 1년 동안 내가 사직하겠다 그랬더니 1년 동안 또 연결해 줬어요. 예. IBM에서. 예. 그러니까
7년도 말까지는 IBM 직원으로서 양쪽을 일받죠. 월급은 안 받았고. 예. 그 외아들이 여기에 이제 남겠다고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셨겠어요. 뭐 말 못하게 기뻐하셨어요. 예. 예. 그 어떤 분들은 그 우리 이 회장을 가르쳐서 말이죠. 컴퓨터의 선교사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 왜 그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말이죠. 컴퓨터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컴퓨터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IBM의 직원이 컴퓨터를 가르쳐주겠다고 그러는데도 마다하는 이런 컴퓨터 불모지에서 그 컴퓨터에 그렇게 몰두했는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로서는 그 어떠한 그 당시만 그때만 해도 저는 벌써 컴퓨터에 제 일생을 바칠 각오가 돼 있었고 네. 내 인생의 전부니까 네. 이 또 우리 조국에 와서 내가 이 컴퓨터를 하나를 목화 소개하는 것처럼 네. 한 분야를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것만 해도 내 인생의 보람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이해관계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내가 여기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단지 이 분야를 한번 키워보겠다는 거. 네. 그 사명감이랄까? 그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그 목적이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세계 굴지의 컴퓨터 회사의 과장이라는 자리도 마다하고 이 불모지인 한국의 컴퓨터를 하나의 분야로서 정착시키겠다는 그 의지 하나 때문에 한국에 남게 됐다. 그래 오늘날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주위 사람들이 평을 하기도 대단한 뚝심과 그리고 인내와 그런 그 결단력과 이런 것이 있는 분이라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까? 어떤 성격을 가지셨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때 30대 33살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여기 예. 왔을 때가. 그러니까 그때는 성질이 부디예요. 힘도 좋았고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저기 쉬는 날 없었고 굉장한 성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네. 우리가 세미나를 조선호텔하고 조선호텔에서 반을 빌려서 네. 반은 컴퓨터 국제 심포지움을 했고 반은 한일협력위원회가 하고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역기기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조선호텔에. 네. 갑자기 영어로 통역하고 있던 것이 갑자기 일어가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뛰어나가니까 네. 그 장총리 비서관이 있다가 이 양아치야 우리가 지금 국가적인 일을 하는데 네. 이 양아치 통역 기계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그거 우리가 써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흥분해서 네. 그 한일협력위원회 하고 있는데 기시하고 장총리하고 이렇게 10대다가 장기영 부총리하고요. 부총리하고 네. 다른 사람도 많고 네. 한 4, 50명 회의를 하고 네. 계시더군요. 그래서 뛰어들어가서 장기영 씨도 아니에요. 장기영이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고 나오시는데 그래 나와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죠. 이런데 당신들이 예약을 안 하고 그게 당연히 불찰이지 이걸 어떻게 마음대로 국제회의는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거 중요성을 둘째 쳐놓고 일단은 우리가 우선권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양해를 받아서 가져가든지 그래서 이런 법이 어딨냐. 죄송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에 돌려주시더라고. 예. 그러고 나가지고 제가 떨었어요. 그래도 천하의 장기영 씨인데 그걸 장기영이라고 불렀으니까 얼마나 내가 떨었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내가 죄송합니다 했더니 아니야 젊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불러본 것도 처음이야. 그 기백을 살리지 왜 여기까지 왔냐. 자기가 실망했다는 거예요. 오지 말았어야지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백이 있어야지. 골프장에서 만나기만 하면 장부 총리께서 언제나 요새 기백이 어떤가 하고. 근데 그거 보고 나서 정말 그 장기영 씨가 참 인물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제 성질이 그만큼 불 같았어요. 그러니까 앞뒤를 몰랐어요. 참 그 재미있는 일화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 한국전자계산이라는 회사는 언제 설립하셨습니까? 전자계산소는 회사가 아니고 원래 그 한국생산성본부 부설
기관으로 정부 반정부 기관으로 만들어졌죠. 예. 66년도 예. 11월 달에 설치돼서 예. 과학기술처가 생기면서 67년도에 그 과학기술 산하단체로 됐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것이 오늘날 그 개인 회사로 됐습니까? 그 70, 지금 아직도 그 재단은 있어요. 그 예, 재단, 예. 그 재단법인 한국전자계산소는 있고, 예. 73년도에 그 저기 수출, 기판지 수출이고 용역 수출하려니까 네. 반정부 기관으로서 수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용역 수출 기관으로서 지금 회사가 73년도에 생긴 거죠. 아하. 그 회사를 설립할 적에는 그냥 혼자서 설립을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지금 자본금이 한 2천만 원이었는데, 네. 그때는 제 가친이 돈이 많으세요. 근데 네. 저는 도움을 안 받고 그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70명이에요. 주주가 2천만 원에.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참 시작할 때부터 좀 미국식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직원 주식이 많았어요. 예. 오늘날 그 저 한국전자계산이라는 그 회사는 규모가 어느 정도 회사로 됐습니까? 지금 현재 규모요? 예. 직원은 전부 해가지고 한 500명 됐죠. 야. 그리고요. 뭐 외형은 뭐 전부 해가지고 한 300억 되나요? 그 정도일 거예요. 어허. 예. 경영 철학은 어떻습니까? 경영 철학이라는 것은 글쎄요. 경영 철학이라고 꼭 내세운다면요. 네. 저는 이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재를 어떻게 구하고 그 인재를 어떻게 데리고 있는 같이 일하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리고 나는 느꼈던 것이 기업을 왜 하느냐 하고 나던 때 느껴요. 네. 그러면 기업은 어떤 때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다. 예. 근데 나 돈 그렇게 필요 없다고 할 때는 이윤을 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뭐 기업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난 생각해 보면은 나는 생각할 때 첫째로 이 컴퓨터 분야가 내 천직이기 때문에 하고. 네. 둘째로는 일본에 가보면은요, 기업,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일본하고. 네. 일본 사람들은 잘 살고 그 사람들이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 중산층이 참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중산층이에요. 네. 우리나라보다 중산층이 많다는 것이 일본의 힘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업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중산층을 하나라도 더 만들겠다. 그것이 내 하나의 그 기업 이윤의 추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우리 수입에 네. 총 수입에 12월 20일 날 계산해 가지고 수입의 50%를 직원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수입의 50%라는 것은 그 수입은 누가 가질 수입을 직원들에게 나눠준다는 겁니까? 그건 이제 세금하고 주주가 가질 것 돈이겠죠. 어허. 네, 그러니까 그 주주가 아닌 사원 전체에게 그 돈을 나눠줬다. 그렇죠. 세전에. 네. 네, 그러니까 그 돈은 주주하고 세금 몫이에요. 네. 그럼 나눠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명목으로 나눠줍니까? 보너스로 나눠줍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보너스는 아닌데 우리는 보너스는 따로 있고 네. 그걸 하나의 그 특별 상여라고 해서 특별 보너스 그러니까 그 보너스는 아니에요. 참 애매한.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습니다. 한때는 좋아했습니다. 네. 요즘은 안 좋아합니까? 요새는 그러고 나서 노조가 생겼어요. 작년에. 예. 작년에 우리도 네. 노조가 생겨서 그게 87년도에는 없어졌죠. 생겼던 노조가 없어졌어요? 아니 노조가 있어가지고 87년도에 예. 그 왜 그러냐면 예. 예를 들면 뭐 10억을 가지고 논아준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 그 논아주는 방식이 틀렸다고 해서 네. 노조가 생겨가지고 네. 노조가 그걸 다 가져가 버렸죠. 그래서 노조가 논아주다시피 했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봉급을 올리고 네. 그 액수만큼 올리고 보너스도 그냥 고정했죠. 고정으로. 네.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 똑같이 논아먹는 식으로 했어요. 공산당 식으로. 그런 노조가 있습니까 지금?
근데 작년에 1년 동안 노조가 있었어요. 근데 네. 금년 초에 그 노조가 해산했습니다. 그건 회사에서 해산시켰습니까? 아니요, 자체 해산했습니다. 노조를 직원들이 만들었다가 직원들 스스로가 해산했다. 해산했죠. 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87년도 수입이 88년도보다 나으니까. 88년도가 못하니까. 아, 노조가 생겨서 스스로 그걸 각자가 다 계산을 해보니까 네. 노조가 있을 때보다 노조가 없었을 때가 1년 지나고 네. 인플레가 됐는데 실질 손에 들어오는 액수가 네. 거의 대부분이 적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실 때나 공부를 할 때나 지금까지 쭉 성장해 오면서 가장 영향을 받으신 분은 누굽니까? 제 아버님이죠. 제 아버님.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영향을 받았죠. 첫째로 제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는 게 제 아버님이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만 가르치려고 덤비셨어요. 뭐냐면은 돈 벌기는 쉽다. 돈 쓰기는 어렵다. 네. 돈 쓰기가 왜 어려운지 내 이해가 안 돼요. 영감님 정말 돈만 줘보시지 내가 신나게 쓸 텐데. 네. 근데 우리 아버님은 참 그 일반적으로 네. 아마 김영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 고등학교에서 가장 그 유명한 게 제 별명이에요. 제 별명이 고물입니다. 헛물건이에요. 소위 우리 아버님이 꽤 돈이 많으세요. 울산 갑부였어요. 네. 그런데 저를 새로운 옷을 사주시는 법이 없어요. 헌 옷만 사줍니다. 그것도 남대문 시장 가서 그 구두도 헌 거, 양복도 헌 거, 왜 이렇게 헌 거만 사주십니까? 하고 제가 한번 얘기했더니 넌 막 외아들 이고 가니까 또 동생도 없는데 너 자꾸 크면 새 거 입으면 자꾸 또 헌거되지 않느냐? 헌거되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헌걸 그래서 제가 별명이 네. 고물이 됐습니다. 근데 그걸 굉장히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오늘날에 있어서. 그리고 그 제 아버님께서 상당히 큰 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 대범하시고 작은 거에 대해서는 참 짜세요. 그래서 뭐 여러분 그 시골에서 굉장히 노래의 영감이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굉장히 예를 들면은 뭐 울산 체육관 같은 거. 네. 그 시장에 와서 체육관 지어주시오. 한 기부금 한 500만 주시오 하니까 500만 원 얼마나 모았나? 한 1000만 원 모았습니다. 앞으로 얼마 필요해? 8억 필요합니다. 나쁜 놈들 500만 원 가지고 술 처먹으려고 어림도 없다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시장은 연초에 3배 왔다가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할 거가요. 나갔는데 저 문 밖까지 나가는 걸 다시 부르시더라고. 부르시더니 홍 시장 내가 지어드릴게. 그러니까 홍 시장은 이게 농담을 해도 연금 500만 원도 안 내겠다는 사람이 지어주겠다니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쳐다봐요. 그러더니 들어오시라고. 그 1000만 원 가지고 직원들이고 일본이고 어디고 가서 체육관을 보셔. 그 설계를 해오면은 돈은 내가 줄 테니까 다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체육관 몽땅 지어주시고. 몽땅 지어준다. 그 500만 원 안 주고 체육관을 지어주신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면에서 뭐랄까요. 내가 볼 때도 참 스케일이 크시구나. 그리고 굉장히 돈을 갖다가 멋있게 쓰시는 분이다. 제가 듣기로는 또 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대학 재학 때 그 서울에 있는 집을 아버님 몰래 팔아서 쓰신 적이 있다면서요? 네, 그 저 청파동 일가에 있는 집을 제가 팔았죠. 팔아가지고 대학 1학년 때 하숙이 하도 하고 싶어서 남들 하숙하는 것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근데 집을 두고 하숙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집을 팔아먹었어요. 팔아가지고는 보스턴 바그에 돈을 넣고 놀러 다녔죠. 한 달 동안. 놀러 다니다가 겁이 나서 집에 들어갔더니 아버님 이게 뭐 있는 거예요? 보스턴 바그. 이게 돈입니다. 했더니 이거 뭐 얼마나 남겨왔나 그래서 한 3분의 1밖에 못 썼습니다. 아이 바보야. 집만댕이 날리려면 다 날려야지. 3분의 1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스케일 면에서 전 30분의 1에 그러니까 90분의 1밖에 못 따라가요. 우리 아버님. 이거 불우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 그러는데 그
장학금의 규모라든가 그 선정 대상이라든가 장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장학기금은 제 아버님이 그 여러 가지 사업을 제가 계실 때 네. 그분이 언제나 말씀하시기를 가칭께서 저 기회가 있으면 장학 사업을 좀 해다오 해서 네. 유언 비슷하게 그래서 아버님이 남겨주신 재산 가지고 지금 저 장학재단 종합장학재단이라는 것이 기금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년에 한 1억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대학생 60명 작년에 줬고 네. 금년에도 한 70명 가까이 60명 조금 넘게 되게 한 100만 원이 기준이고 대학생에게 그리고 이제 그 우등을 하게 되면은 20만 원 더 줘서 120만 원 줍니다. 네. 그러니까 우등 성적이 우수하면은 각 대학마다 그게 있어요. 그 에버리지 포인트가 몇 포인트 이상 되면 우등생이라고 하는 게 그게 있어서 그걸 기준해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뭐 궁금한 것이 없으십니까? 예. 컴퓨터에 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가 많은 기능이 있고 아주 기능이 많지만요. 그거를 제대로 모르면은 사용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초보자가 과연 그런 기능을 가장 빠르고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컴퓨터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 근데 그것은 가장 쉬운 방법은 컴퓨터 대학에서 컴퓨터 개론을 가르치잖아요. 그걸 배우는 길이 낫고 그러지 않으면 참고 서적도 요새 많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기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하고 비슷한 기능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뭐 틀림없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네. 네, 요새 그 컴퓨터 여러 정보통신망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앞으로 우리의 생활하고요 컴퓨터하고 점점 발전해 가면서 과연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이것이 발전되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맨이 사회에서 맨 사회, 그 메신 사회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내가 봤을 때 인터그레이션이 스무스하게.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나라 말로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통신이고 우리 생활에 컴퓨터가 도움을 주는 우리가 더 이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무고 이 반복되는 업무는 기계에게 맡기고 인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 창조하고 생각하고 이것은 못하는 컴퓨터가 못하는 분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고차원적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우리는 더 활동할 것이고 그 컴퓨터는 우리가 이때까지 하기 싫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 이런 것을 컴퓨터가 다 해줌으로써 좀 더 많은 생활에 시간이 있어서 스키도 타시고 골프도 치시고 이런 인간이 인간다운 참다운 인간다운 사회를 형성해 나가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컴퓨터라는 그 인간을 대신하는 기계 때문에 네, 그렇죠. 인간이 시간이 더 많아지고 네. 풍족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네. 다음 사람. 유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생애 중에서 어려웠던 일이 많이 계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제일 어려웠을 때가요. 67년도일 겁니다. 아마 제가 여기 한국에 직장을 구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제가 IBM에 한국에 왔을 때 제 봉급이 1,000여 불이 됐고 제 판공비가 5,000불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100불인데 연 소득이 5,000불 월 5,000불이 내 판공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급스럽게 제가 살았었겠습니까? 자가용에다가 반도 호텔에 제일 좋은 방에다가 스위트에다가 한남동의 외인 주택에다가 그런 생활을 하다가 제가 67년도에 한국에 와서 여기서 땅에 이제 사람이 하늘에서 기어댕기다가 땅에 내려와 앉은 거예요. 25,000원, 5만 원 그때 봉급을 받으면서
버스를 타고 그 태계로 이가까지 출근하면서 상당히 잘 살다가 못 사니까 오는 그 충격이라는 것은 대단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저는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옛날에는 그건 언제나 땅에 떨어질까 하면 걱정하던 사회였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내 생활이었고 이제 땅에서 이 이하의 수준은 내려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땅에 발을 붙이고 다니면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어려웠지만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자석에 가면 내가 돈 못 내는 실정이었지만은 저는 굉장히 그 경제적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괴로웠지만은 정신적으로는 그 대신에 굉장히 풍요했어요. 네? 그리고 나는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내일이 있다. 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저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면 더 그런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오늘날 우리 그 한국의 컴퓨터 전반적인 수준은 세계 수준에 비할 때 선진국과 어느 정도의 차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제 컴퓨터 이용 수준에 있어서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들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뭐 거의 많은 거의 큰 차이 없이 올라갔는데 생산면에 있어서는 내가 볼 때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 PC를 빼고 이 작은 퍼스널 컴퓨터 이외에는 대형 컴퓨터 부분에서는 중대형 분야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것을 우리 이 자체 능력으로서 앞으로 그 선진국 컴퓨터의 선진국이라고 그럴 수 있는 미국이나 일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저에게 물으면 그게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네. 왜 그렇게 힘들다고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이 연구개발비예요. 이 포카 NT하고 같습니다. 이 포카판, 네. 노름판하고 같아요. 네. 노름판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한 회사가 연구개발비로 내는 돈이 30억 불이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1조 몇천억이 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들 회사로서는 계획은 그래요. 지금까지 저희들은 일반적인 컴퓨터 전체적인 걸 했는데 작년부터는 캣캠 쪽으로 하려고 해요. 캣캠은 뭐냐면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그러니까 설계, 자동화, 그다음에 컴퓨터 에이디드 매니팩처링, 공장 자동화, 그러니까 생산 자동화. 그러니까 설계에서부터 공장 생산까지 자동화 설계 이 분야에 우리가 조금 뒤떨어진 감이 있어야지. 아직 갈 길이 많고 그 분야에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가 컴퓨터라는 것을 잘 모를 때부터 일찍이 컴퓨터를 우리나라에 보급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분으로 저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컴퓨터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세상에 살게 된 이상 컴퓨터가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 더 무거운 책임감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시는 사업도 잘 되지만은 우리 국민이 골고루 그렇게 컴퓨터에 대한 혜택을 받는 선진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좀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묵묵히 외길로 그 분야를 지켜오신 분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가 든든한 사회라고 그런다마는 오늘 이주영 회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컴퓨터라는 외길을 3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서 지켜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컴퓨터가 우리나라 기술진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물론 대형화된 컴퓨터는 아닙니다만은 세계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이 뜻이 더 확산되고 그리고 컴퓨터 그러면은 대한민국도 이 세계 선진국의 서열에 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